응급실 복도. 밤 11시.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침대 위 산소 마스크를 쓴 12살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심전도 소리가 불규칙했죠. 보호자분, 지금 당장 서명하셔야 합니다. 여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외쳤습니다. 대기실. 42살 남자가 볼펜을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옆에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그 애따위 죽든 말든 알게 뭐야? 이 돈이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탁! 소녀가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빠, 나 살고 싶어. 하지만 대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죠. 환자 맥박 떨어집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보호자 없이는 수술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싸늘하게 죽어가는 어린 여자와 비참한 표정의 남자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디에 계시는 몇 살이신지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자리한 장례식장, 2층 대형 빈소입니다. 백국화 향이 짙게 깔린 실내에는 150여 명의 조문객이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정면 제단 위에는 고 강도성이라는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 큼지막한 근조 화환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죠. 오후 2시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 서류를 펼쳤습니다. 손에 든 유언장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죠. 고인의 전 재산은 친딸 한세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빈소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침묵이었죠.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검은 상복 차림의 여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은아, 고인의 두 번째 아내였죠.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유언장은 가짜예요. 최은아의 목소리가 빈소 전체를 울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죠. 저 여자 때문에 남편이 죽었어요. 우리 집안을 망친 살인자예요. 그녀가 단상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시선이 향한 곳에는 한세린이 서 있었습니다. 27살의 세린은 검은 정장을 입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서 있었죠. 창백한 얼굴, 꽉 담은 입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빈소 뒤편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여자가 그때 환자 죽인 그 의사 아냐? 맞아.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래. 친딸이라고? 그럼 왜 한명재단 성을 쓰는 거야? 속삭임이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디선가 카메라 셔터음이 터지기 시작했죠. 기자들이었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며 빈소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재단 법무팀 장민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죠. 이런 상황에도 명함을 돌려야 하나? 명함 한 장을 꺼내려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빈소 맨 뒷줄에서는 윤태호 실장이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1살의 그는 재단에서 15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그가 옆 직원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장례식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이네요. 최은아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장 경찰 불러요. 이 여자 조사해야 한다고요. 세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꽉 쥔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몰려들었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조문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고
빈소 입구는 사람들로 막혔습니다. 세린의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점점 강렬해지더니 화면 전체가 하얗게 번져갔죠. 그리고 그 빛 속에서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수술실, 산소 마스크, 떨리는 아버지의 손. 그날의 냄새가 코끝에 생생했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번지더니 15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10년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중소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밤 11시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12살 소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죠. 산소 마스크가 그녀의 입과 코를 덮고 있었고 심전도 기계는 불규칙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당장 서명하셔야 합니다. 30대 중반의 여의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손에는 수술 동의서가 들려 있었죠. 그녀의 가운 소매에는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 대기실 의자에 강도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42살의 그는 볼펜을 손에 쥔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최은하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 돈이면 새 집 사고 할인이 대학도 보낼 수 있어요. 애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하면 어쩌려고요? 강도성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을 구르며 멀리 굴러갔죠.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70에 40. 간호사의 외침이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응급실 안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침대 위에 세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아빠, 나 살고 싶어. 하지만 대기실의 강도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르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은하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요, 여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응급실 출구로 향했죠. 강도성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의사가 커튼을 젖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하지만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의자에는 볼펜 한 자루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응급실 안 세린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점점 느려졌죠. 삑, 삑. 맥박 약해집니다. 에피네프린.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하지만 보호자 서명 없이는 수술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 아이 제가 보호자 하겠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 들어왔죠. 한미정, 한명의료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의사에게 다가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법원 긴급 보호자 승인서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 시작하세요. 여의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식간에 수술 준비가 시작됐죠. 8시간 후 새벽 7시였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을 찡그렸죠. 목이 메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한미정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듯 보였죠.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시선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살아도 돼요? 한미정이 세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 세린아. 대신 기억해.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의 의미를. 응급실 바닥
침대 아래에 구겨진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흰색 봉투였는데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고 안에서 서류 끝이 삐져나와 있었죠. 20대 후반의 간호사가 정리를 하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집어들었다가 손이 멈칫했죠. 봉투 안에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지? 그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죠. 생명보험 가입 확인서, 피보험자는 강세린, 수익자는 최은아. 그리고 보험 가입 금액 5억 원. 간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 모서리에는 붉은 얼룩이 번져 있었죠. 핏자국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여의사가 급히 다가와 서류를 확인했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언제 가입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 2개월 전이에요. 애가 입원하기 한 달 전이요. 침대 위에 세리는 희미한 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죠. 형광등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애 하나 때문에 우리 다 망하면 안 되잖아요. 세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마스크 안쪽으로 흘러내렸죠. 12살 소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구나.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삑, 삑. 간격이 점점 벌어졌죠. 환자 의식 소실, 혈압 급강하. 의사가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응급카트가 침대 옆으로 밀려왔죠. 에피네프린 준비. 지금 당장. 간호사가 주사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간호사가 보험 증서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환자부터 살리고요.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기계 소리가 요란했죠. 하지만 보호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대기실 너머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도성과 최은아. 그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죠. 최은아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돼요. 할인이 생각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응급실로 돌아온 화면. 세린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의식이 가물가물했죠. 나 죽으면 엄마 돈 생기는 거야? 심전도 소리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비. 심정지. CPR 시작. 의사가 소리치며 세린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흉부 압박이 시작됐죠. 하나, 둘, 셋, 넷. 간호사가 엠브백으로 호흡을 보조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는 제세동기를 준비했죠. 차지 투백.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세린의 몸이 들썩였죠. 심전도 화면은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긴 직선만 그어져 있었죠. 한 번 더. 차지 300. 두 번째 충격. 세린의 몸이 다시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죠. 법원 승인서 여기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실로 옮기세요. 의료진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침대가 굴러가기 시작했고 수술실 문이 열렸죠. 바닥에는 피 묻은 보험 증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숫자가 붉은 얼룩 사이로 선명했죠.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복도로 쏟아져 나왔죠. 한미정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64살의 그녀는 전직 외과 의사였고 지금은 한명의료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법원 긴급 보호자 승인서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 시작하세요. 그녀가 서류를 집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집도이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준비 완료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의료진이 세린을 침대째로 수술실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고 빨간 불이 켜졌죠. 수술 중이라는 표시등이었습니다. 복도에 남은 간호사가 피 묻은 보험 증서를 들고 망설였습니다. 저기, 이 서류는요? 한미정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5억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죠. 경찰 신고하세요.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집도이가 메스를 들었고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마취과 의사는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혈압 70에 40, 맥박 120, 수혈 준비, 어형 4팩. 네, 준비됐습니다. 수술은 복잡했습니다. 복강 내 출혈이 심했고 장기 손상도 확인됐죠. 집도이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죠. 복도에서는 한미정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4시간째 간호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이사님, 커피라도 드세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한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듯 손을 모았죠. 5시간, 6시간, 7시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죠. 8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안도의 빛이었죠. 성공했습니다. 이제 회복실로 옮깁니다. 한미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죠. 회복실. 세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색 천장, 형광등. 너무 밝았죠. 눈을 찡그렸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어디선가 띵하는 소리가 들렸죠. 심전도 기계 소리였습니다. 침대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미정이었죠.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세린을 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살아도 돼요? 12살 소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온 목소리였죠. 한미정이 세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죠. 살아, 세린아. 넌 살아야 해. 대신 기억해.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스크 안쪽으로 눈물이 고였고 천천히 볼을 타고 내려왔죠. 왜요? 왜 저를 살리셨어요? 살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한미정이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을 대하듯이요. 이제부터 넌 내 딸이야. 안세린. 그게 내 새 이름이야. 세린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지만 어깨가 떨렸죠. 한미정은 그저 세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날 12살 강세린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세린이 태어났습니다. 한명의료재단 본관 7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긴 타원형 테이블에 12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미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12살 소녀 세린이었죠. 아니, 이제는 한세린이었습니다.
세리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이비색 원피스, 흰색 가디건. 하지만 옷이 몸에 맞지 않았죠. 너무 컸습니다. 소매가 손등까지 내려왔고 치마 길이도 종아리까지 왔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양녀 한세린입니다. 한미정이 말했습니다. 간결했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임원들은 세린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기침 소리를 냈고 다른 누군가는 서리를 뒤적였죠. 세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 내가 있어도 되는 걸까? 그때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41살의 윤태호 실장이었죠. 그는 커피 잔을 들고 세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커피 마실래요? 아, 애한테는 안 되겠네. 주스 가져올게요. 그가 옆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직원이 급히 일어나 나갔죠. 윤태호가 세린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죠. 여긴 피보다 일로 엮인 가족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 다 무섭게 생겼지만 착해요. 그의 말에 회의실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죠.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재단 법무팀 장민수 변호사였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그가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세린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세린 양. 양자 절차 완료 축하합니다. 그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12살 아이에게 명함을 주려는 거였죠. 한미정이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장 변호사.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톤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장민수가 황급히 명함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습관이. 회의실 전체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죠. 임원들의 얼굴에서 경계심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한미정이 세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우리 재단의 가족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성 임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잘 왔어요, 세린 양. 세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이 움직였죠.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재단에서 제공한 숙소,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남산타워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의학 전공 서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미정이 준비해 둔 것이었죠. 기초생물학, 인체 해부학, 간호학개론. 세린은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아크릴 명패였는데 까만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한세린. 세 글자, 새 이름, 새 삶. 세린은 명패를 손에 들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건 복수보다 무겁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고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죠. 세린은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한미정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해. 마이너스 엄마가. 세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그녀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 강남구 한명재단병원 4층 응급실이었습니다. 오후 4시 복도는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붐볐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카트가 굴러가는 소리, 호명하는 소리,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세린이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27살.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죠. 가운 왼쪽 가슴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소아혈액 종양과 전문의 한세린.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블릿 PC를 들어 환자 명단을 확인했죠. 오늘 입원 예정 환자 리스트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리다가 세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환자명 강도성 나이 57세 진단명 간암 말기 보호자 최은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태블릿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죠. 15년. 그 이름을 보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선생님, 5층 환자분 보호자 상담 부탁드려요. 간호사가 말을 걸었지만 세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화면에 고정돼 있었죠. 강도성. 아버지.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이에요. 302 호실입니다. 세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저 끝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휠체어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고 옆에는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최은아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의 소음이 사라졌고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였죠. 최은아와 세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최은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멈춰섰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당신, 어떻게 여기? 세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손에 든 태블릿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안 선생님, 보호자분이 뭔가 여쭤보시는데요? 세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죠. 죄송합니다. 급한 환자가 있어서요. 그녀는 걸어갔습니다. 빠르게 복도를 벗어나 계단으로 향했죠. 계단참에 도착해서야 세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죠. 태블릿을 꽉 쥐었습니다. 15년을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마주칠 거라고 각오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한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호였습니다. 그는 재단 본부에서 내려와 병원 시찰 중이었죠. 괜찮으세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호는 세린의 얼굴을 보고 무언가 눈치챘죠. 혹시 아는 사람 봤어요? 세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죠. 윤태호가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제가 살게요. 아, 요즘 물가 비싸서 자판기 커피지만요. 그의 농담에 세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죠. 괜찮아요, 실장님. 일하러 가야 해요. 그래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윤태호가 세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계단을 내려갔죠. 세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녀는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환자 명단. 강도성. 이제 시작이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보다 두려움보다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죠. 결심. 그리고 각오. 세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흰 가운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15년의 준비.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세리는 소아병동 회진을 마치고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차트 파일이 들려 있었고 청진기가 목에 걸려 있었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 청바지에 후드티.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죠.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한세린 선생님이세요? 세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봤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강아린이었습니다. 15년 전 4살이었던 아이. 이제 19살이 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요. 세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저, 강아린이에요. 언니.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죠. 언니가 아빠 담당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혈액종양과야. 가남은 소화기내과에서 담당해. 세리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시선을 정면으로 돌렸죠. 엘리베이터 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다고. 언니가 아빠를 죽이려고 여기 왔다고. 세린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차트 파일이 구겨지는 소리가 났죠. 내 엄마 말이 다 맞니?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할인이 울먹였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든 손이 떨렸죠. 세리는 할인을 돌아봤습니다. 19살. 최은아와 강도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아무 죄도 없는 아이였죠. 할인아. 세린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누구 편이든 상관없어. 엄마 편이든 아빠 편이든 아니면 아무 편도 아니든.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돼. 세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언니는 날 미워하지 않아요? 왜 미워해? 넌 아무 잘못도 안 했는걸. 하지만 엄마가 내 엄마 죄는 내 죄가 아니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할인이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겨우 붙잡았죠. 그녀는 울면서 멀어져 갔습니다. 세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의사 휴게실로 향했죠.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장민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 선생님, 잠깐만요. 그가 헐레벌떡 다가왔습니다. 법률 자문건으로요. 혹시 미성년자 관련 법률 문제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전문이거든요. 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세린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죠. 감사합니다. 장 변호사님. 아, 그리고요.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문제긴 하죠.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장민수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윤태호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장 변호사, 또 명함 돌리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이건 법률 자문이고요. 윤태호가 세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법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선생님. 그거 잊지 마세요. 그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죠. 그날 밤 세린은 숙소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열었죠. 할인의 계정을 검색했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이 1시간 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세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할인아, 넌 내가 선택해야 해. 세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죠. 새벽 3시 한명재단 본관 지하 1층 서버실이었습니다. 삐삐삐 비상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깜빡였고 모니터 화면에 메시지가 떴죠. 외부 접속 감지 데이터 삭제 진행 중. 보안 요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선생님, 서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10분 후 세린이 서버실에 도착했습니다. 잠옷 위에 재킷을 걸친 채였죠.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에는 잠이 덜 깬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외부에서 접속했습니다. 지금 과거 진료 기록을 삭제하고 있어요. 세린이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화면에는 파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응급실 기록. 환자명 강세린. 보호자 미상. 복구 시도합니다. 세린이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메시지가 떴죠. 접근 거부 관리자 권한 필요. 안 돼. 막혔어. 세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의 기록.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증거. 그 기록이 지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버실 문이 열렸습니다. 기록은 사람보다 오래 살죠. 윤태호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새벽 3시인데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안 경보 뜨자마자 왔어요. 혹시 몰라서요. 윤태호가 노트북을 세린 옆에 놓았습니다. 화면을 켰죠. 거기에는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백업본입니다. 한 이사장님이 시키셨어요. 모든 중요 기록은 이중 백업하라고요. 15년치 다 있습니다. 세린이 화면을 봤습니다. 2010년 11월 7일 응급실 입원 기록. 환자 강세린. 보호자 부재. 한미정 긴급 보호자 승인.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범인 잡아야죠. 윤태호가 세린의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IP 주소가 화면에 떴죠. 접속 위치 추적 완료. 서울 강서구 화곡동 230번지. 세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기 최은아 집이에요. 증거 확보했네요. 그때 서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장민수가 뛰어들어왔죠. 잠옷바지에 슬리퍼를 신은 채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안경은 삐뚤어져 있었죠. 이건 범죄예요.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라고요. 그가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장 변호사, 새벽 3시에 어떻게? 저도 보안 경보 받았습니다. 법무팀이라 자동으로 오거든요. 장민수가 재킷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명함을 꺼내려는 거였죠. 윤태호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장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명함을 다시 넣었죠. 아, 네. 지금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습관이. 세린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IP 주소, 접속 시간, 삭제된 파일 목록. 모든 증거를 저장했죠. 윤태호가 USB를 꺼내 세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백업본 전부 들어있습니다. 지워도 흔적은 남는 법이에요. 세린이 USB를 받았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묵직했습니다. 15년의 무게였죠.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네요. 이미 시작됐어요, 선생님. 저쪽에서 먼저 쳤으니까요. 윤태호가 팔짱을 꼈습니다. 장민수가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건 형법 제263조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증거인멸죄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돼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최은하의 IP 주소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명멸했죠. 세리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조용히 지퍼를 올렸습니다. 증거 보관 잘해주세요.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윤태호가 말했습니다. 네, 잘 간직할게요. 모니터 불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파랗게 비쳤습니다. 새벽의 서버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세리는 화면 속 IP 주소를 바라봤습니다. 15년. 기다린 시간. 이제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진실을 세상에 알릴 차례였죠. 사흘 후 오후 2시 한명재단 법무팀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 검은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얼굴은 수척했고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죠. 세린이 책상 너머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윤태호가 옆에 앉아 있었고 장민수가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증언인지 말씀해 주시죠. 세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남자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비비며 말을 꺼냈죠. 강도성 씨, 제가 압니다. 2010년 11월 7일 밤 그분은 병원에 계셨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세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디서 봤다는 거죠? 응급실 앞이요. 그분이 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제가 그 병원 경비였거든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신분증 사본이었죠. 장민수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확인했죠. 이거 발급 날짜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한데요?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이 신분증 2011년 3월에 발급됐네요. 증언하신 사건은 2010년 11월이고요. 어떻게 미래에 발급될 신분증으로 근무하셨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세린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차분하게 하나씩 서류를 꺼냈죠. CCTV 기록입니다. 2010년 11월 7일 밤 11시 응급실 입구. 아버지는 보이지 않네요. 대신 한미정 이사장이 보이죠.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같은 날 밤 10시 40분 강도성은 인천 부평구 술집에서 카드를 긁었어요. 35,000원. 소주 5병이네요.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술집 주인장이 작성했죠. 강도성과 최은아 두 사람이 밤 12시까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윤태호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거짓말 안 합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20분 만에 오는 건 불가능하죠. 장민수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계좌 이체 내역이 떠 있었죠. 3일 전 귀하의 계좌로 200만 원이 입금됐네요. 입금자는 최은아.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거짓 증언은 위증죄입니다. 형법 제152조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장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갈게요. 그는 허겁지겁 회의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죠. 세리는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파일 하나하나를 투명 봉투에 넣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 사본, CCTV 기록, 신용카드 내역, 목격자 진술서, 계좌이체 내역. 이건 진실의 총알이에요. 세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윤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알은 모았는데 방아쇠를 당길 타이밍이 문제네요.
곧 올 겁니다. 세린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증거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장민수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위증죄 고소장 작성할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더 큰 걸 노려야죠. 세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흐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린은 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아침 8시 뉴스였습니다. 한명재단병원 의사, 환자 정보 무단 열람 의혹.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세린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죠. 신분증 사진이었습니다. 재단 로비 대형 TV 앞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15년 전 버림받은 딸이 복수를 위해 의사가 됐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최은아가 인터뷰에 나와 있었죠.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제 딸이 남편을 죽였어요. 최은아가 울먹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죠. 저 아이가 병원 의사가 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릴 죽이려고 온 거예요. 남편 진료 기록을 멋대로 보고 치료까지 방해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의 뒤에 재단이 있으니까 다들 입 다물고. 저희는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렀습니다. 재단 이사의 양녀, 권력으로 진실 은폐? 세린은 의사 휴게실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죠. 윤태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댓글 봤어요? 그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였죠. 재벌 의사의 복수국, 이게 의료윤리냐? 돈 많으면 다냐? 환자 죽이고도 버젓이 의사하네. 한명재단 불매운동 해야 함.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부정적이었죠. 여론조사 결과 나왔어요. 부정적 여론이 62%예요. 윤태호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재단 본관 5층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죠. 한미정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언론 대응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한미정이 답했습니다. 거짓은 크게 떠들고 진실은 조용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윤태호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온라인 여론은 악화일로입니다. SNS에서는 한명재단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5위권입니다. 장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최은아 씨의 발언 중 5건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돼요. 그가 서류를 흔들며 흥분했습니다. 지금 당장 고소장 넣을까요? 제가 밤새워서라도 작성하겠습니다. 한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적이 더 큰 실수를 할 때까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죠.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였죠. 문자였습니다. 의사 그만둬. 아니면 너도 끝이야. 세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윤태호가 물병을 건넸습니다. 물 마셔요. 목마르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요. 세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더 심한 것도 견뎠는걸요.
윤태호가 세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혼자 아니에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서울은 잿빛이었고 하늘은 낮은데도 어두웠죠. 하지만 세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302호 밤 10시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간호사들만 가끔 지나다닐 뿐이었죠. 세린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지만 돌리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어둑했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죠. 아버지 강도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세린이 들어가자 강도성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죠. 세린, 아. 산소 마스크 너머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희미했습니다. 세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트를 확인했죠. 전문의로서요. 딸로서가 아니라 간 기능 수치가 악화됐네요. 복수도 찾고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세린아, 미안하다. 강도성이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세린은 차트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때 왜요? 뭐가? 왜 서명 안 하셨어요? 나 죽어가는데. 강도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 여자가 그랬어. 너를 살리면 우리가 다 망한다고. 보험금 5억으로 할인이 키우고 새 집 사고 다시 시작하자고. 세린의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야. 난 그냥 무서웠어. 내 엄마 죽고 나서 혼자 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 최은아가 나타났을 때 구원인 줄 알았어. 구원? 세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빠 구원은 내 죽음이었네요. 강도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하게 저었죠. 산소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요. 아니야. 난 정말 몰랐어. 그 여자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보험 증서 보고도요? 수익자가 그 여자로 돼 있는 거 보고도요? 세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죠. 난 12살이었어요. 엄마 죽고 혼자였던 12살 애가 산소 마스크 쓰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어디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해요? 15년 전에 그 말 하나면 됐어요. 병원에서 내 손 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다고요.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아빠는 도망갔잖아요. 나 혼자 두고 그 여자 손잡고 엘리베이터 타고 사라졌잖아요. 강도성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미안해. 미안해. 그 말밖에 못해요? 세린이 일어섰습니다. 강도성이 세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죠.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다. 난 자격이 없어. 그냥 한마디만 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세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내려다봤죠. 그리고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그래도요. 서명은 아빠가 했어요. 그 여자가 시켰든 뭐든. 결국 선택은 아빠였어요. 세린이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의사로서 진통제 용량 올려드릴게요. 편하게 주무세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세린아, 이제 그냥 아빠로만 남으세요. 용서도 원망도 아닌 그냥. 그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나온 세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죠. 주저앉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렸으니까요. 그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실 302 호의 조명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창밖으로 석양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죠.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강도성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복수가 심해졌고 호흡이 가빠졌죠. 심전도 소리는 불규칙했습니다. 세린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운을 벗고 간호복 차림이었죠. 손에는 주사기와 약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진통제 놓으러 왔어요. 세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딸이 아니라. 강도성이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세린을 알아봤죠. 고맙다, 딸아. 세린은 주사를 준비했습니다. 약병을 흔들고 주사기에 약물을 뽑았죠.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전문의의 손이었으니까요. 조금 따끔할 거예요. 주사 바늘이 정맥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약물을 주입했죠. 강도성의 얼굴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세린아, 네, 널 사랑했어. 정말이야. 세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죠. 주사를 다 놓고 바늘을 빼냈습니다. 알아요. 진심이야. 그것도 알아요. 세린이 의료 폐기물 통에 주사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앉았죠. 사랑했지만 지키지 못한 거죠. 그게 아빠예요. 강도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눈물이 고였죠. 용서해달란 말은 못하겠다. 자격이 없어. 안 해도 돼요. 나도 용서 못해요. 아직은. 그럼 그냥 아빠로만 남으세요. 그게 우리한테 남은 전부니까. 석양빛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이 병실을 물들였죠. 세린이 손수건으로 아버지의 눈가를 닦아줬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이제 그날 냄새가 사라졌네요. 무슨 냄새? 소독약 냄새요. 15년 동안 코끝에 남아있었던 그 냄새. 오늘 처음으로 안 나요. 강도성이 세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따뜻했죠. 고맙다, 딸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저도요, 아빠. 세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처음으로요. 이제 편히 쉬세요. 아프지 않게 해줄게요. 넌 좋은 의사구나. 아빠 딸이니까요. 강도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진짜 미소였죠. 심전도 소리가 느려졌습니다. 규칙적이었던 소리가 점점 간격이 벌어졌죠. 세린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세린아, 행복해라. 네, 아빠.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알아요. 석양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어두워졌고 침대 옆 스탠드만 희미하게 빛났죠. 심전도 소리가 더 느려졌습니다. 삑, 삑, 삑. 세린은 차트를 들었습니다. 시간을 기록했죠. 오후 5시 47분.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안녕히 가세요. 창밖으로 해가 졌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두워졌죠. 세린은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태호가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요. 끝났어요? 네.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이젠 정말로. 세린이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세상에.
세린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명재단 본관 1층 대강당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수십 개의 카메라가 연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150명 넘게 모여 있었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세린이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맨 얼굴이었지만 당당했습니다. 한미정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호는 뒤편에 서 있었고 장민수는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세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명재단병원 소아혈액 종양과 전문의 한세린입니다.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먼저 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강도성의 친딸입니다. 15년 전 12살 때 버림받았습니다. 죽어가는 저를 두고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세린이 가방에서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증거 봉투였죠. 이 3개의 봉투가 진실입니다. 첫 번째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첫째, 복구된 진료 기록 로그입니다. 2010년 11월 7일 밤 11시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한미정 이사장이 법원 긴급 보호자 승인으로 저를 살렸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들었습니다. 둘째, 서버 해킹 기록입니다. 사흘 전 새벽 3시 누군가 외부에서 재단 서버에 침입했습니다. 제 과거 진료 기록을 삭제하려 했죠. IP 추적 결과 접속 위치는 최은하 씨의 자택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셋째, 생명보험 증서입니다. 가입일은 2010년 9월, 제가 입원하기 한 달 전입니다. 피보험자는 강세린, 수익자는 최은하. 보험금은 5억 원입니다.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이건 제 생명이 거래된 증거입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12살 아이가 병원 침대에서 죽어가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보험금을 받으려고 치료를 막았습니다. 친아버지는 그 여자 손잡고 도망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한 선생님, 왜 15년이 지난 지금 밝히시는 겁니까? 세린이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죽이라고 사주했다는 걸요. 최은하 씨를 고소하실 건가요?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살인교사, 보험사기, 증거인멸 시도. 3가지 혐의입니다. 장민수가 벌떡 일어나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고소장 사본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검찰에 접수했습니다. 그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명함을 꺼내려다가 윤태호의 눈빛을 보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복수 목적으로 의사가 되신 건가요? 세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버림받은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의사가 된 이유입니다. 한미정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한세린 의사는 지난 5년간 132명의 소아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생존율은 87%입니다. 그녀는 훌륭한 의사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점 번져나갔죠. 윤태호가 뒤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실이 이기겠네요. 강당 뒤편에서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형사 2명이었죠. 최은하 씨는 어디 계십니까? 세린이 답했습니다. 병원 3층 로비에 대기 중입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세리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따라왔죠. 마치 행진 같았습니다. 진실의 행진이었습니다. 병원 3층 로비였습니다. 최은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죠.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기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 애 때문에 죽었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완벽한 피해자 연기였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세린이 나왔고 뒤따라 경찰 2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최은아가 세린을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당장 체포해야 한다고요. 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최은아 씨 맞습니까? 네, 저예요. 제가 피해자라고요. 최은아 씨 살인교사 및 보험사기,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은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찰칵.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난 피해자라고요. 저 여자가 우리 가족을 죽였어요. 최은아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호송했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최은아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억울해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녀의 외침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세리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윤태호가 다가왔습니다. 끝났네요. 아니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뭐가요? 장례식이요. 이틀 후 서울 한강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빈소에는 150여 명의 조문객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정면 재단에는 강도성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리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요. 변호사가 단상에 올라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 강도성 씨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나의 전 재산은 친딸 한세린에게 상속한다. 최은아에게는 법정 상속분도 주지 않는다. 그녀는 내 딸을 죽이려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빈소가 술렁였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세린아, 미안하다. 이 말밖에 할 수 없구나. 행복해라. 내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마이너스 아빠가. 세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상복 위로 조용히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세린에게 인사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구석에서 장민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냈죠. 이럴 땐 명함이라도 돌려야 하나. 윤태호가 그를 째려봤습니다. 한미정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 그 입 다물어요. 장민수가 황급히 명함을 집어넣었습니다. 순간 빈소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작게요. 긴장이 풀리는 웃음이었죠. 세린도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요. 빈소 뒤편에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19살 소녀는 울고 있었죠. 세린이 일어나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인아, 언니, 미안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세린이 할인을 안아줬습니다. 넌 잘못 없어. 내 엄마 죄는 내 죄가 아니야. 할인이 세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세린은 그저 등을 토닥여줬죠. 이제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 때문에 망치지 마. 언니는 날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 넌 내 동생이야. 할인이 더 세게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가을 햇살이었죠. 따뜻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로요. 세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명재단병원 4층 소아혈액 종양과였습니다. 오전 9시 복도는 환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큰 창문을 통해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따뜻했습니다. 진료실 문에 새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소아혈액 종양과 전문의 한세린. 세린이 가운을 입고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정식 진료 첫날이었죠. 책상 위에는 환자 차트가 5개 놓여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7살 정도로 보였죠. 엄마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이었죠. 안녕, 나는 한세린 선생님이야. 이름이 뭐니? 세린이 눈높이를 맞춰 앉았습니다. 지우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지우야, 선생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선생님, 나을 수 있어요? 세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했던 질문이었으니까요. 응, 나을 수 있어. 세린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도 아팠거든. 선생님도 그랬어. 그래서 알아. 넌 꼭 나을 거야.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미소를 지었죠. 정말이요? 정말이야. 선생님이 약속할게. 엄마가 세린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요. 진료가 끝나고 세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윤태호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첫 진료 어땠어요? 좋았어요. 정말로. 윤태호가 커피 1잔을 건넸습니다. 이제 진짜 이사님이네요. 아, 그런데 이젠 커피값 직접 내셔야 해요. 실장 월급도 빠듯하거든요. 세린이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인생값은 이제 제가 낼게요. 멋진데요? 2사람이 커피를 마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장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는 세린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가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습관적으로요. 윤태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장민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으며 주머니에서 손을 빼냈죠. 아, 오늘은 참아야겠네요. 명함은 다음에. 세린과 윤태호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본관 연결 복도에서 한미정이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세린을 보고 미소 지었죠. 잘하고 있니? 네, 엄마. 그럼 됐어. 힘들면 언제든 말하고. 한미정이 세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향했죠. 세린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고 따뜻했습니다. 15년. 긴 밤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남았고 버림받음에서 사랑을 찾았죠.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아침이었습니다. 세린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흰 가운자락이 펄럭였고 발걸음은 가벼웠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필요한 아이들이요. 그리고 세린은 이제 그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햇살이 바닥을 밝게 비췄고 먼지가 빛 속에서 반짝였죠. 세린은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긴 밤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